자, 컬처클럽 청년 우동준, 신바 신보라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바로 신바님의 원픽부터 만나보죠. 신바님, 오늘은 어떤 영화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소개할 영상은 한 OTT 서비스에서 만든 다큐멘터리입니다. 파이어, 꿈의 축제에서 악몽의 사기극으로입니다. 네, 꿈의 축제에서 악몽의 사기극이라 이 제목부터 심상치 않아 보이거든요. 네.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 영화를 갖고 오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이슈 때문에 이 영화를 갖고 오셨습니까? 네, 얼마 전에 유튜브계의 골목 식당이라고 불리면서 인기를 끌던 한 유튜버가 네티즌들이 의구심을 계속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결국 잘못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과오를 뉘우친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여기서 사건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유튜버의 유니버스다라고 하면서 네. 뭐 스캠 코인, 이른바 사기 코인에 대한 사건도 함께 터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여기에서도 또 다른 유명 유튜버가 연루된 것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더 확산되었는데요. 이처럼 요즘 여러 유튜버, 인플루언서 그리고 무엇을 하는지 잘 알 수 없지만 무언가 이미지나 브랜딩으로 잘 유명해진 기업들이 판매하는 뭐 온라인 상거래 물품이라든지 뭐 투자 상품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이거가 관련된 다양한 사기 사건들도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를 좀 잘 보여주는 영상인 것 같아서 이번 다큐멘터리를 선정하게 되었고요. 이 다큐멘터리도 한 사업가가 좀 거대하게 나는 제2의 코첼라 페스티벌을 만들겠다. 이제 유명한 음악 페스티벌이죠. 이걸 만들겠다면서 이 파이어 페스티벌이라는 걸 기획했고 네. 많은 사람들이 이 페스티벌에 참가하기 위해서 적지 않을 돈을 냈고 이제 그러고 나서 그 페스티벌장으로 떠났는데 딱 도착한 당일 시작날 도착한 이들 이것이 모두 사기였음을 깨닫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사실 유명인들을 활용한 홍보면 네. 이게 진짜인지 사기인지 사실 구별하기가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 조심하긴 해야 하는데 최근에 유명 유튜버가 연루된 사기 코인 이슈로도 파장이 컸습니다. 네. 해명 글들도 잇따라 올라오긴 했는데 영화 흐름을 좀 살펴보면서 이 내용을 살펴보죠. 이슈가 어떤 이슈인지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파이어 페스티벌 처음 홍보 영상을 보면은 정말 아름다운 푸른 바다, 백사장 그런 아름다운 해변에서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음악을 즐기며 여기까지는 환상적입니다. 엄청 환상적이죠. 누가 봐도 이곳에 너도 이렇게 온다면 너도 이렇게 될 수 있어. 이렇게 즐길 수 있어. 네. 이런 거는 먼 꿈이 아니야 라는 식으로 홍보를 하는 영상인데요. 네. 그래서 이걸 보고서 정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열광을 하기도 했고 이제 그런 기대감을 잔뜩 품고 이제 도착했을 때 그들을 기다린 것은 정말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이제 완성되지 못한 채 그냥 서 있던 비바람에 엉망이 된 매트리스, 텐트 이런 것들은 당연하고요. 그들이 일단 음악을 즐기러 온 거잖아요. 근데 음악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콘서트장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요. 네. 심지어 몇몇 뮤지션은 행사 당일에 이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없다. 이제 여러 이유를 들면서 그런 공지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들이 이제 비싼 돈을 내고 온 참가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저도 예고편을 좀 살펴보고 왔는데 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렇죠. 와, 눈이 그냥 휘둥그레지면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이 사람들이 마주했던 현실은 이 영상과 달랐다는 거죠. 네. 자, 그럼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었던 건 역시나 유명인들이 나왔던 홍보 영상이겠네요. 네, 이 페스티벌을 좀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영상 속에는 유명 모델 그리고 가수 등 이제 어떤 연예인들이 많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또한 이 페스티벌 홍보에 수많은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들이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들도 이제 금전적 지급을 받았는데 이를테면 유명 연예인인 켄달 제너 모델 같은 경우는 이 파이어 페스티벌 포스팅 한 건당 25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3억 3천만 원 정도를 단 한 건의 포스팅에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진 하나 올리고 네. 3억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른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는 네. 이 포스팅을 올리게 되면은 이 뭐 숙박이나 이런 걸 즐길 수 있는 입장권 이런 것들을 다 무료로 즐기고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대부분의 인플루언서들이 이것을 수락하고 한날 한시에 이 페스티벌 이미지를 자신의 계정에 쫙 올립니다. 그러면은 그들을 이제 팔로잉하는 수도 어마무시하니까 그걸 보면서 이거 진짜 대단한 게 있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겠죠. 네. 그리고 이제 점차 열광도 하게 된 거고요. 근데 이거만 봤을 때는 사실 네. 일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그냥 네. 자기의 게시물을 올린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사실 뭐 큰 돈이긴 하지만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면은 그들이 이런 것들을 금전적 대가를 이제 지급을 받고 올렸을 때 이것들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돈을 받았으니까. 라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대중들을 상대로 어떤 것을 판매하는 직접 판매는 하지 않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만약에 건넨다면 그것이 이제 단순히 저는 몰랐어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인플루언서들이나 뭐 유튜버들이 어떤 큰 사기 사건에 연루되면 저는 그런 줄은 몰랐다라고 하면서 대부분 책임을 회피하는 그렇죠. 행태를 보이잖아요. 네. 근데 그들을 믿고 살 수밖에 없는 대중들로서는 사실 그것에 대한 신뢰를 그들을 보고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조금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이런 것들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또 인플루언서만 잘못이냐 또 이런 거는 아니에요. 인플루언서들을 이제 고용한 그 기업 이를테면 뭐 그것들을 뭐 팔게 한다든지 이런 거를 홍보게 한다든지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혹하게만 만들고 유인하게만 만들고 그것에 대한 질이나 품질 같은 거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도 좀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역시 뭐 생각해볼 대목이 많은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SNS의 맹점으로도 생각이 드는데 요즘 SNS를 들여다보면 더 그런 사례들이 많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사실 이 SNS가 처음 생길 때의 목적과 요즘의 SNS의 그 목적을 보면 좀 차이가 좀 있고 변질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맞아요.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SNS라는 것이 사실 처음에는 오프라인에서 뭔가 이어지지 못하는, 잘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관계를 잇는다는 것에서 시작을 했고, 네. 또 어떤 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거나 필요한 정보를 좀 원활하게 소통시키는 장이 열렸다면 요즘 뭔가 이런 것들이 전부 역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SNS에서 항상 항상은 아니지만 이야기하는 것들이 뭐 탈중앙화, 민주화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거짓 정보 같은 것들로 선동을 하거나 혹은 사람들 사이에서 불평등을 느끼게 하는 요소들로 작용을 하거나 혹은 그 작은 프레임 속에만 갇혀서 더 큰 진실을 보고 있지 못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무엇보다 정보든 이제 이곳에서 어떤 환상을 속삭이면서 파는 것들이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으로만 느끼게 하고 열광적으로 이제 끌리게 한다는 점에서 좀 더 구분이 안 되게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 제가 이전에 소셜 딜레마라는 다큐멘터리를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했었죠. 네, 그때 이제 SNS는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고 그 안에서 얼마나 머물 수 있도록 하느냐, 그리고 그 안에서 얼마나 광고를 클릭하게 만드느냐로 돈을 번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점차 더욱 심화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SNS라는 것이 초기의 목적성을 잃은 지가 너무 오래되었는데 네. 이런 운영 방침이라든지 이런 윤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마크 주커버그 이제 페이스북 창업자를 와서 청문회를 하죠. 이렇게 운영되는 게 맞냐? 아이들이 이런 걸 보고서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냐라는 청문회 같은 걸 진행을 하는데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침이나 처벌 방침이라든지 혹은 이런 건데 윤리 방침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명확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구조들이 빨리 바뀌면 좋겠는데 사실 구조가 바뀌기 힘들다면 이 모든 자정작용을 소비자, 이용자가 스스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생각보다 많은 품이 들고 정말 정보를 이제 식별하기도 쉽지 않은 시대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뭔가 속은 것 혹은 이것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의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느 방식으로 책임을 물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봐야 할 지점들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청년님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청년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의 소셜 미디어. 네. 원래 소셜 미디어가 온라인에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으로 시작을 했고 네. 사람들의 욕구도 그런 것 때문에 가입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의 소셜 네트워크를 보면 어느 정도
그 검색의 기능을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우리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거나 동조하는 걸 쉽게 신뢰하기 마련인데 네. 소셜 네트워크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주목하는 것들을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더 우선적으로 띄우기도 하고 노출시키는 기능을 넣다 보니까 이제는 실제 사실 여부와는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 마치 진실이 되어가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소셜 네트워크가 검색 기능을 하게 되는 어떤 신뢰 장치와 도구로서 기능을 하게 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플루언서들에 대한 신뢰에 의심이 없는 그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는 이런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라는 것이 본래의 기능이 왜 달라졌는가라고 하면 결국에는 어떤 이윤이 아닐까. 더 많은 것이 이걸 어떤 수익을 창출하거나 새로운 상업적 기능을 넣기 위해서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만들어진 이슈라고 한다면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의 말씀하신 것처럼 신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책임보다는 그걸 설계했던 그 의도가 정말 옳은가 혹은 그 의도대로 가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 원초적인 질문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인플루언서들이 수혜를 보고 또 그걸로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하면 의도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수익과 수혜를 입은 만큼의 어떤 사회적 책임도 요구하는 논의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과도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때 이 소셜 딜레마를 컨텐츠로 다루면서 했던 말 중에 기억 남는 게 상품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면 당신이 바로 상품이다. 네.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굉장히 무섭고 우리가 소셜미디어 이용을 할 때 있어서 이게 내가 뭔가 돈을 내지 않았다면 내 자체가 그냥 상품인 거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다큐멘터리 내용으로 돌아와서 이 페스티벌을 기획했던 사업가는 징역 5년만을 받았다면서요. 또 뭐 처벌이 쉽지 않고 또 무겁지도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그는 사실 이번 페스티벌로만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이 사실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도 이제 카드 멤버십을 만들어서 이 카드를 뭔가 쓰는 사람들은 고급 문화를 조금 더 저렴하게 즐길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멤버십에 가입을 하게 만든 거죠. 네. 근데 이것 역시도 사기여서 자신들이 좀 낸 금액에 비해 많은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전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들 이제 항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이 큰 페스티벌을 기획을 또 했고 네. 결국 이것도 거대한 사기극을 만들어낸 것이다인데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렇게 거대하게 사기극을 했음에도 처벌이 정말 무겁지 않은 게 너무 사실이고 자기가 벌어들인 어떤 수익에 비해서 그리고 이런 사기도 잘 생각을 해보면 딱 한 끗 차이인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면 사기도 SNS에서 내 일상을 조금 거짓으로 자기 만족 혹은 타인에게 조금 보여지는 그런 잠시 시선을 위해 꾸며내는 작은 거짓이냐 네. 혹은 불특정 대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큰 돈을 오가게 만드는 게 큰 거짓이냐 이렇게 약간의 한 끗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하는 사업가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 한 끗 차이에서 모든 사람들을 속여먹은 사기꾼이 될 수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꿈을 심어준 어떤 사람이냐 혹은 모두를 악몽으로 빠지게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SNS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진짜 딱 한 끗 차이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요즘 수많은 이미지 속에 뒤덮여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좀 벗어나기도 쉽지 않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다큐멘터리 한번 보시면서 내 일상 속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보고 다시 떠올려보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터치 몇 번이면 인터넷과 또 쉽게 접속할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만큼 진실과 거짓이 난무하기도 한 요즘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뭐 어른들에게도 주의가 필요하겠지만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에게도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자, 주말과 주일 활용해서 요즘의 SNS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다 같이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책으로 넘어가죠. 청년님. 네, 오늘은 동네 서점이라는 도서를 소개할까 합니다. 제목이 동네 서점이고요. 요즘 제 주변에서 작은 서점을 만들겠다 하시는 분들도 좀 많아진 것 같고 오픈했으니까 놀러 오라는 분들도 좀 많아졌습니다. 동네 서점의 의미는 뭘지 또 동네 서점에서 해야 할 현실적인 고민은 무엇일지 책을 통해서 조금 전해보고자 합니다. 네. 두 분은 자주 가시는 동네 서점이 있습니까? 저는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이것도 오늘 얘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네. 뭐 많이 생겨날 수 있겠지만 또 그만큼 빨리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되게 작은 서점이긴 해서 자주 네. 갔고 또 거기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셀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되게 좋게 제 취향과 맞았고 그리고 그분이 또 제가 사가는 책을 보고 또 그 취향에 맞춰서 추천도 해주시고 이랬는데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청년님은요? 저도 꽤나 동네마다 좋아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제가 수영구에서 주로 활동을 해서 수영구는 동마다 그 좀 좋아하는 서점들이 있고요. 남구, 서면, 해운대권 이렇게 또 권역별로도 좋아하는 서점들이 몇 개가 있는데 신반님 얘기하신 것처럼 동네 서점들이 금방 사라지기도 해요. 워낙 어렵다 보니까 운영하는 게. 근데도 매년 생깁니다. 매년 생기고 매년 사라지고. 그래서 이 동네 서점이 지니고 있는 특유의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네. 또 하나 재밌는 건 그 권역이 달라도 그 동네 서점이 풍기는 비슷한 분위기가 있어요. 맞아요. 대형 서점과는 다르게. 그래서 그건 또 무엇일지도 이야기 좀 해보고 싶습니다. 뭐 출판 시장 자체가 많이 작아지기도 했고 또 인터넷 서점이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이 시대의 이 동네 서점은 어떤 의미일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자부터 만나볼까요? 네, 일단 저자는 일본 분입니다. 다구치 미키토라는 분이고 이분은 그 할아버지가 운영하던 가게에 할아버지가 책을 조금 사서 놔뒀다고 해요. 그 책이 놔둔 걸 시작으로 아버지 때 서점으로 바꿔서 운영을 하다가 아버지의 일을 가업을 물려받아서 본인까지 3대째 동네 서점을 운영을 했던 서점 주인장입니다. 그런데 그 가업을 본인이 물려받고 그 7년 만에 문을 닫아야 했다고 해요. 국내에 비하면은 일본 출판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거든요. 세계적으로도 일본 출판 시장은 되게 큰 편인데 그런 일본에서도 동네 서점이 쉽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본인이 어떤 책에 대한 애정 그리고 동네 서점에 대한 본인만의 가치가 있어서 다시 출판업계로 진출을 해서 여러 아이디어와 마케팅으로 기록적인 판매고를 기록하는 점장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 다구치 미키토라는 저자가 설정하고 있는 독자는 아주 선명합니다. 그 동네 서점을 꿈꾸고 있는 분 그리고 동네 서점을 차려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분 이제 그분들이 이 책의 독자 설정을 하고 있고 그분들에게 나의 경험을 전하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동네 서점의 의미와 역할 그리고 사회적 의미까지도 좀 짚어내고 있는 책이에요. 네. 네. 그런데 분명 출판 시장은 점점 작아지고 있잖아요. 제가 많은 작가님들이랑 인터뷰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출판 시장이 어렵다. 네. 항상 어렵다라고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 독서 인구는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고 전자책이나 인터넷 서점을 활용하는 인구는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이런 시점에서 왜 여전히 이 책을 팔고 싶어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동네 서점까지 굳이 걸어가서 이 책을 사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책에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지점들 저도 좀 많이 공감을 했던 부분이 이 책이라는 하나의 물체가 또 독서를 한다는 하나의 행위가 내 삶의 일상성을 드러내주는 지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내 삶이 그냥 아주 일상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무엇이 나의 일상이냐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읽고 쓰고 하는 행위에서 찾는다라는 겁니다. 또 내가 세상과 연결되어 있고 또 세상을 내가 지금 이해해 나가고 있음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행위가 누군가가 정리해서 출판한 책을 읽어내는 독서라는 겁니다. 또 이 책의 프롤로그는 일본이기 때문에 이제 2011년에 일어났던 동일본 대지진 그리고 쓰나미의 이야기가 나와요. 네. 그 동일본 지역에서 대지진이 일어난 이후에 전기도 끊기고 수도도 끊기고 가스도 끊기면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라이프라인들의 복구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상성이 붕괴가 되었을 때 네. 시민들 사이에 찾아왔던 공포가 어마어마했고 그때 시민들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동네 서점이라고 해요. 진짜? 네. 그래서 그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동네 서점들이 책이 다 팔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앞다투어 책을 사가기도 했고 그래서 매대가 텅텅 비었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내 삶을 빨리 일상으로 되돌아가고 싶을 때 네. 일상성의 회복 또 거대한 자연재해 이후에도 나는 여전히 내 삶을 유지하고 있다 평상심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행위를
독서에서 진짜 찾았다라는 신기하다, 겁니다. 이건. 네, 그래서 우리 사회에도 이 동네 서점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처럼 거대한 자연재해가 찾아온 건 아니지만 네. 내 삶의 일상이라는 게 뭘까? 내 삶의 평상심을 유지하고 싶다라고 할 때 SNS를 보는 건 지치는 일이고 또 다른 경쟁심과 위축감을 가져오게 되잖아요. 내 삶의 평상심을 유지하고 싶을 때 사람들이 책을 찾아 읽게 되고 내 삶에 무엇이 잘 흘러가는 내 삶일까? 일상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굳이 사람들이 퇴근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독서 모임에 가는 이유도 동네 서점을 찾아가 책을 사는 이유도 거기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자, 동네 서점이라고 하면 이 주인장에 따라서 달라지는 컨셉트가 이 특징이 될 것 같은데 독특한 매력을 뽐내는 서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는 동네 서점만의 매력 뭐라고 정의합니까? 책에서 제가 재밌게 읽었던 문장이 있는데 네. 과일에 제철이 있듯이 책에도 철이 있다라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공감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신간이라고 해서 다 잘 팔리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 네, 제 책도 신간이었을 때 별로 잘 안 팔렸어요. 철이 언제 오나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서점을 찾아오는 손님들의 욕구, 흐름들을 읽고 우리 서점에 찾아오는 이 손님들의 피로가 무르익었을 때, 녹익었을 때 그 책을 꺼내서 판매한다라는 철학이 동네 서점마다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동네 서점 주인장은 책에 대한 장악도 필요하고 그렇지. 내 서점에 오는 사람들의 흐름과 피로도 장악을 해야 되고 또 재밌는 건 그 동네마다 사람들의 어떤 계층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인구 구성도 다르거든요. 그 오는 사람의 성비도 다를 수도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하나의 책이 가지고 있는 제철도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스트셀러라고 해서 다 잘 팔리는 건 아니고 네. 우리 동네, 우리 골목에 가장 맞는 제철 도서는 무엇인가? 제철 도서. 네를 서점 주인장들이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신부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동네 서점을 자주 찾게 되면 나의 취향과 관심사에 대해서도 서점 주인장과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우리 동네에 있는 주치의처럼 내가 고민하는 문제가 무엇이고 저 사람이 가장 관심 가지고 있는 키워드는 무엇인지를 동네 주인장이 알고 만약에 그와 관련된 신간이 나오면 쓱 내민다는 거예요. 야. 마치 주치의가 또 어떤 과일 상점 주인장이 네네. 이게 너무 맛있어요라고 내놓는 것처럼 그렇게 신간이 나오고 하나의 생태가 돌아간다라는 거죠. 또 큐레이터처럼 내가 너무 한쪽으로만 읽으면 이 반대되는 의견도 있다라고 또 추천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이해를 하다 보면 어떤 서점이 준비한 책을 손님이 사가는 것 같지만 시간이 쌓이면 단골이 되면 내가 서점을 채워나가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자주 가게 되고 내가 내 취향을 공유하게 되면 결국 나의 취향으로 서점의 매대가 바꿔나간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동네 서점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거라는 거죠. 읽고 싶은 책의 유무도 물어보면서 책의 범위가 넓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 동네 서점을 시작했다는 건 완전하게 서점 주인장의 취향으로만 서점이 채워지게 되는데 단골이 많아질수록 서점의 외에는 넓어지게 돼요. 네, 그렇게 책에서도 손님을 나의 서점의 관계자로 끌어들이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적어두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뭐가 떠올랐냐면 네. 초등학생, 중학생 요때 그 동네마다 만화책방이 있었어. 맞아요. 그렇죠. 네, 그 만화책방 주인은 얘가 왔을 때 뭘 알고 그쵸. 뭘 읽고 뭘 좋아하는지 알고 있더라고. 네. 그래서 다 읽으면 야, 너 다음에 이거 읽어봐라. 약간 맞아. 그런 모습들이 떠올라가지고 그렇죠. 재밌었습니다. 그게 매력이죠. 동네 서점만의 매력. 그러니까요. 네. 근데 또 이게 지역에서 갖는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흔히 동네 서점을 지역 문화의 가장 큰 축이라고도 말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 책에서도 또 보다 보면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훨씬 더 약간 지역 중심적인 문화가 있어요. 지역 중심적인 문화가 잘 드러난다라는 게 좀 읽히고 손님이 서점을 통해서 나의 지역을 활성화한다라는 어떤 지역에 대한 참여 의식도 잘 드러납니다. 또 책에서 아주 중요하게 소개하는 수단이 지역 라디오예요. 라디오? 네. 우리잖아. 맞아요. 지역 라디오에서 책을 소개를 하고 네. 또 청취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더 낮은 시선으로 시민들에게 책을 권하는 그 효과가 라디오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컬처 클럽을 통해서 매번 책을 소개하고 있는 게 가장 큰 기쁨과 선봉자 아닙니까? 네, 지역 문화를 그렇습니다. 활성화하는 축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요. 좋습니다. 또 책에서 또 좋았던 문장이 안 팔리는 책이라도 그 책에 있어서 함께 다른 책이 팔린다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책이 팔릴 때 그 책이 팔렸던 이유는 그 저자나 그 출판사만 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이 책보다 조금 더 오래된 이야기를 하더라도 더 단단하게 담론을 만들어갔던 부가적인 책들, 네. 이 책이 빛나기 위해서 이미 만들어졌던 그 앞에 담론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한 권의 책이 선택받는다라는 걸 보면 그 책이라는 것들 또 지역의 문화라는 것들이 어느 하나 큰 이슈와 이벤트가 있다 하더라도 가장 밑에서부터 하나씩 쌓아왔던 흐름들, 또 서점을 채웠던 책들처럼 우리들의 어떤 참여와 이야기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지역 문화라는 게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지금 부산은 조금씩 축소되고 있지만 동네 서점이 더 많아져서 이 골목마다 이 개성이 넘치는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부산에서도 이 동네 서점이 늘고 있죠? 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다행입니다. 네, 사라지기도 많이 사라지는데 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전하는 거지 일단. 그러니까 그 파이팅이 너무 참 저도 책을 쓰는 사람으로 너무 감사하고 네. 너무 고맙고 또 걱정되기도 하고 여러 마음이 좀 복합적으로 드는데 이 좋은 책으로 축적되었던 담론의 힘이 또 서점의 개성이 되기도 하고 서점의 개성이 강할수록 동네의 개성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또 개성 있는 동네가 되면 사람들을 불러오고 찾아오는 사람들은 서점을 다시 채우기도 해요. 이런 책 없어요? 저런 책 없어요? 이렇게 다시 서점의 위원을 넓혀 나가면서 또 다른 담론을 만들어 나갑니다. 네. 일본어로 장사와 질리지 않는다라는 단어가 아키나이라고 동음이어로 같은 발음이라고 해요. 저자는 그래서 질리지 않는 일이 되어야지 장사가 된다라는 개인의 철학을 잘 녹여내고 있습니다. 저자는 서점이 오늘 우리가 갈 곳이자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되어주는 장소가 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 우리들의 약속 장소가 서점이 될 수 있다면 이라는 상상을 저자는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책을 보고 있을 테니 여기로 찾아와 언제든 이라는 어떤 태도가 확산될 수 있으면 동네 서점도 좀 잘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저자는 서점이 그렇다고 문화를 만드는 곳은 아니다. 다만 서점은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 지역의 문화를 만들어낼 때 서점은 그 문화를 잘 전달하는 밑받침이 되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서점이라는 곳이 물론 뭐 책을 파는 곳이라는 대전제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지역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또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곳이어야 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책의 4장의 제목이 우리는 아직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가 4장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동네 서점을 운영하시는 분들,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서점을 꿈꾸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태도로 그들의 역할이 분명하다는 것은 저도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각자의 현장과 골목에서 이 고군분투하는 이 인문 동료들의 건투를 빌어봅니다. 네. 앞으로 약속 장소를 이 동네 서점으로 잡아보는 저희가 네. 되기를 꿈꿔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청년 우동준, 신바, 신보라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